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방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도 있었지만 요즘 정부에서 경제 관련 개혁안 아주 중하고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대 지침도 그렇고 경제 관련 여러 가지 개혁안도 그렇지만 단 한쪽의 변화나 한쪽의 희생과 감수만으로는 그 법이 출발부터 막히는 것 지금 사회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찾아보니 자신 스스로의 변화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혁이 가죽과 관련 있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가죽을 그 사람의 신분과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득 가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 함께 바뀔 수 있는 공평한 변화가 개혁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2016년 1월 22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분석입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어떤 때보다 정책적 변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 관련 이야기들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증시 좀 불꽃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879.43, 플러스 38.9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670.95, 플러스 5.1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에서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도 또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만 기관의 적극적인 방어가 거래소 시장을 강하게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이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은 양매도, 진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 초반 강하게 출발한 이후에 장 중반에 다시 또 약화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만은 홍콩과 중국이 다시 상승 반전함과 또 홍콩이 좀 강하게 다시 올라감을 보면서 시장에 또 빠르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갔습니다. 네, 요즘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관련된 지수들 보게 되면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 제가 표현하기 좀 이상합니다만 색깔이 늘 같은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가 파라면 우리 증시도 파랗고 또 붉으면 붉은데 환율이 오늘 1,200원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과 지금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율이 지금 오늘 현재 13원 60전 하락하면서 1,200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보여준다라면은 시장도 좀 더 안정을 찾지 않을까. 환율이 그동안 좀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더 강하게 촉발한 모습이었었는데요.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아준다라면은 오히려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은 궁극적으로 1,150원에서 1,200원 사이가 가장 좀 안정된 환율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환율 안정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줄일 수 있는 요건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환율에 좀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안정이 조금 더 시장에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ELS 지금 원금 손실 우려 이런 뉴스들 계속 나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ELS에 투자하신 분들이 우려가 있거든요. 이분들께 좀 어떻게 전략적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어제도 한번 ELS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낙인이 됐다고 해서 그 낙인 자체가 손실을 바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원금을 보전하는 그 조건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ELS는 제가 다 조건들을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ELS는 대부분이 보통 손실 마이너스 구간이 40에서 50%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해에 상환되는 조건에 제로 마이너스 20% 이 정도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상환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ELS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낙인이 됐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을 해서 다시 마이너스 20% 안쪽으로 들어오면 모든 수익을 다 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낙담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태까지 2000년대 이후로 금융위기 2008년 그 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서브프라임과 유럽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ELS 상황을 계속 봐왔었는데요. 네. 지수형 ELS가 손실을 주고 끝난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극한의 좀 공포 심리가 좀 시장을 자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글로벌 각 국가들이 모임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조금씩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지금 들어온 경제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속된 말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중국에 가면 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2014년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법원이 드디어 배상 판결을 내렸네요. 네, 그 당시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니 KB국민카드와 이 농협카드 고객 5천 명이 이 카드사 등을 상대로 이 네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네. 이 서울중앙지법이 원고들에게 그 1인당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좀 선고를 했습니다. 네. 2014년 초에 이 고객 개인정보 1억여 건을 유출한 카드 3사가 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건데 네. 재판부는 이 카드사가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을 해서 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개인당 배상 10만 원 이러면 사실은 좀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이 다 배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람들에게만 일단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이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서 비슷한 소송이 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수십 건의 유사 소송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카드사들은 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좀 막대한 배상금을 좀 물어줄 그런 처지에 좀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5천 명의 소송에 대한 판결인데 네. 전 국민적인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라도 벌어지면 진짜 카드사들은 네. 미리 선제적으로 좀 국민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새해 들어서 국내에 주식형 펀드에 1조 원 가까운 자금이 몰렸다. 지금 증시 상황 안 좋다고 늘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뉴스네요. 네, 그 펀드 평가사인 KG제로인의 자료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어제까지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이 국내 주식형 펀드로 모두 9,16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해외 주식형 펀드로 순유입된 자금은 76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이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온 것 역시 주식 시장,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코스피가 2.34% 급락한 지난 20일에도 이 펀드로 454억 원이 좀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새로 펀드 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이 지수 흐름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주로 많았다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이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인데요. 네. 최근 코스피 지수가 1,800선으로 내려앉으면서 이 저가의 주식을 사려는 간접 투자자들이 펀드 시장으로 몰린 것으로 좀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라.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또 이런 흐름이 보이는군요. 주식 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도 30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네, 그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매매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인데 네. 외국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는 8시간이고요. 네. 독일이나 영국은 8시간 반이니까 우리나라가 좀 짧은 편입니다. 네. 이 짧은 매매 시간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좀 매매 기회가 좀 제한되고 또 이 아시아 시장 간이 겹치는 시간대가 적어서 이 한국 증시의 국제화에도 좀 걸림돌이 된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겁니다. 시간을 늘렸을 때 효과가 좋은가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래 시간이 30분 더 늘어난다고 해서 매매를 얼마나 더 많이 하고 또 국제화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미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래 시간이 8% 남짓 늘어나는 만큼 이론적으로는 이 비슷한 수준의 이 거래량 증가를 좀 기대할 수 있긴 합니다. 이 거래 대금은 이 거래 시간보다는 시장 상황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큰 변수가 되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처럼 이 국내외 악재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증시가 3시가 아니라 3시 30분에 끝나면 YTN 라디오 생생경제도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장 빠른 증시 분석인데 네. 가장 빠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자, 전셋값 하늘 모르고 오르고 있고요. 거래 절벽에 부동산 시장 어려워서 월세로 울며 겨자 먹기로 간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네. 500만 원 이상 되는 월세 사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요. 이건 또 좀 특이한 뉴스입니다. 네, 그 부동산 정보 업체인 리얼투데이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가 한 18만 2,500건이어서 2014년보다 18% 정도 늘었는데요. 이 말씀하신 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순수 월세만 500만 원이 넘는 고가 월세는 이 전년보다 72%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도 좀 있었는데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월세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였는데 이 전용 면적 255.4제곱미터가 보증금 3억
3억 원의 월세가 1,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예. 일단은 뭐 사는 게 불가능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살고 있죠? 그 고가 월세 아파트 상위 10곳을 보니까 이까의 교통과 학군 또 편의시설이 좋은 서울 강남과 서초구 또 용산구 한남동 등에 몰려 있었는데 뭐 고소득층이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상당수는 외국 기업 임원이나 연예인 등을 비롯해서 이 고가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 직업군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누리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네. 참 월세 500만 원, 예. 좀 전셋값 오르는 정도 느낌이 듭니다. 중국이 드디어 중국 경제에 조금 활성화를 시키겠다. 정부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 70조 원을 이제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 중국이 뭐 최근 경기도 좋지 않고요. 또 증시마저 급락을 하면서 세계 경제에 좀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 경기 부양 또 증시 안정을 위해서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3조 원의 유동성을 좀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이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뒤에 되파는 조건으로 이 금융회사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 돈을 푸는 방식인데요. 이 시중의 현금량을 늘려서 얼어붙은 경제와 금융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상적인 안정화 과정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돈을 푼다. 이렇게 중국 인민은행, 런민은행이 돈을 풀면 경제 심리나 활성화가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일회성 유동성 공급 조치가 경기 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아직 미지수인데요. 이 중국 증시 투자자들은 일단 이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이 지준율이나 금리나 포기 대신에 유동성을 푼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국 상하이 지수를 보니까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걸 봐서 뭐 당장 투자 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네, 생생경제 함께 하고 계신 지금 3시 24분을 지났습니다. 포스코와 함께 있고요. 생생경제 1부 끝날 때마다 저희가 푸짐한 선물 함께하고 있는 퀴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사계절 겨울왕국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한 쌍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 보내주실 분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YTN 라디오 주파수가 94.5MHz라서 이렇게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보내드립니다. 홍콩 증시 폭락으로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이것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늘의 증시 분석 코너에서 얘기했었죠. 이것 투자자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어서요. 또 원금 손실형이어서 참 큰 문제다. 제2의 동양 사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히 기다리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도 해드렸는데요. 2003년부터 국내에 허용된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 연계되어서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입니다. 영어로 하면요. Equity Linked Securities. 이 머리를 딴 석자입니다. 답이 거의 나왔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반면 ELD는 은행에서 발행하고요. ELF는 투신 운용사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90%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뵐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자, 금요일 생생경제 2부 생생 인터뷰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서명을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입니다. 전경련 또 대기업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벌써 서명자 수가 1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안을 반대하던 야당 역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해서 여당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지금 법안이 급속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제 서명이라는 비판까지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신대 경제학과 이일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일영입니다. 예, 그간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개혁법 또 경제 관련 법안들 팽팽하게 맞서왔는데 지금 조금씩 여야 합의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또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이 있는데 특히 이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야당이 수용했거든요. 법안 내용 네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타협점을 찾아가는 건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동안에 뭐 이렇게까지 뭐 대립을 해야 될 뭐 문제였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네네. 일본도 1999년에 이제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 법안의 내용 좀 보니까요. 자산 가치가 10% 미만인 기업을 합병할 때 주총 없이 그냥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네네. 법안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보면 네. 기업에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제 또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주들의 그 총의를 모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신사업을 진출한다든지 중복사업 부분 통합한다든지 한 중요한 뭐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게 돼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좀 간소화시켜 주자는 거죠. 이 절차를. 네. 이런 취지로 그 법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 법이 그냥 나온 법은 아닐 테고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정부는 뭐 IMF 사례까지 들면서 위험하고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예방조치 차원에서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이 정부의 설명, 현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구조조정을 할 때 지금 뭐 주주총회 통과를 잘 못해서 신속하게 못해서 구조조정이 힘들다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좀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아마 그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라는 건 이제 뭐 투자를 증진한다든지 그 합병을 쉽게 한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지금 수출 그런데 지금 네. 뭐 우리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네. 또 뭐 사업 재편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런 뭐 법적 제약이 심해서 주주총회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뭐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매칭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어도 기업들은 그간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인수합병이라던가 기업의 구조 변경 절차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앞서 나서는 이유들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교수님은 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통 그 관례적으로 그 중요한 뭐 법률들은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보면은 연말에 그 예산안 처리하고 그 연계를 시켜서 보통은 네네. 그 협상을 해왔죠. 네, 묶어서. 예, 묶어서 협상을 해왔고 거기서 뭐 대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뭐 낮은 수준에서나마는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타협을 하고 법안을 처리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 19대 국회에서 이제 그게 조금 좀 부진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정치적 논의도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좀 정부가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 아니, 정부가 이게 위기 상황에 대처할 거였으면 더 서둘렀어야죠. 지금 그 예산안 처리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네네.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못할 아주 예민한 그런 쟁점을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대기업과 흔히 말하는 재벌 그룹이 또 경영권 승계라던가 또 불법적으로 어떤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지 않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사실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금 자산가치 10% 미만 기업으로 돼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치는 어렵다고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장치는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번에 절충안을 보니까 네. 일단 3년 한시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 부분은 아마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몇 개 기업 정도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 안에서 조정을 하면 이 부분은 타협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부분을 꽉 막고 있었다고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네. 이 부분 통과를 막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구조 개편을 속도를 막 내거나 이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지금 보면은 투자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꼭 이런 법적 제도 때문에 그런지 지금 잘 알려진 바처럼 지금 100대 기업 사내 유보금만 해도 지금 1,000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돈은 쌓아두고 있는 형편이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또 대기업에 협력하는 업체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말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갑질 논쟁이 또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이 법안은 대기업이나 어떤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라든지 상생 문제라든지 갈등 문제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고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가 많이 있죠. 네. 대기업의 독점력이 워낙 강하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이 법안과는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제활성화법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입니다. 대통령은 2030년까지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030년까지 무려 약 70만 개 가까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법안과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7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산출 근거 이것들이 아직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는 게 예측은 항상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2030년까지의 시간 이런 것들을 두고 예측한다라는 게 사실 경제학자들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것도 이제 69만 개, 70만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근거인지는 그건 저는 아직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거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일단은 정확한 또 제시안은 못 봤지만 이렇게 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보건, 의료 분야를 특히 넣으려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분야가 경제 활성화에 또 그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쪽 분야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찾겠다. 그럼 투자를 누가 할 거냐가 이제 문제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게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 이쪽 부분에 전통적인 방식이겠죠. 대기업 지금 우리가 민간 투자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도일 텐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정부, 가계, 기업 이렇게 돼 있지만 정부에서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은 기업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겠죠. 기업 중에서도 투자 여력이 있는 데는 대기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보건 의료 분야에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전형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현대가 관련되어 있는 아산병원이라던가요, 삼성그룹이 관련되어 있는 뭐 삼성병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우려하는 거는 지금 뭐 그 서비스 발전법 관련해서는 뭐 그런 조항까지 뭐 세세히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뭐 밀어주겠다.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아직 뭐 보건의료 분야가 뭐 바로 뭐 쟁점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쟁점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럴 길을 열어놓으려고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보건의료 분야에 말하자면 이제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관련된 보건의료 관련 제도들이 있고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관계가 돼 있죠. 예. 이렇게 지금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도 조금 법안에서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끝으로 좀 총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서명운동을 할 만큼 경제 활성화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성장과 또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뭐 한국 경제 악영향 이런 것들 분석할 때 나오는 얘기가 과거에 이제 성장 주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불균형 성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지만 뭐 이를테면 재벌과 소수 대기업 키워서 경제가 활성화되던 시대는 좀 지나갔지 않느냐. 그래서 대선 때 경제민주화 논란이 경제민주화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기존의 그 패러다임, 그러니까 성장 주도 불균형 정책이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뭐 그 세계 각국이 다 그 저성장 문제로 고민이죠. 네. 과거에 보면은 이제 저기 2차 경제학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세계 자본주의가 어떤 그 고도 성장기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고도 성장에 이제 뭐 견인차가 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뭐 투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성장의 결과가 더 이상 어떤 그 일반 그 국민들한테 확대가 되지 않고 격차가 확대된다고 하면 그 성장의 어떤 그 정당성이 의심을 받게 되죠. 네. 이것이 어떤 그 현재 부딪히고 있는 그 불균형 성장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불균형 성장의 결과 격차가 확대되고 분배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다시 성장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선순환 구조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위기의 본질이 아니냐. 네.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그 불균형 성장이 더 이상 그 지속되지 않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저성장의 문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를 다시 옛날 방식으로 그 돌리겠다. 대기업 주도로 성장을 시켜서 어떤 성장률을 올려보겠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 있는데 네. 계속 그런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뭐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 그러는데 대기업 활력이겠죠. 네. 그다음에 뭐 그 서비스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도 그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겠다 이제 이런 그 패러다임이거든요. 네네. 아마 그 경제 활성화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보다 좀 균형적인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그래서 성장의 질을 좀 더 따지는 방식으로. 네, 성장의 질을 따지는. 네. 네네, 성장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것도 그렇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그렇고 일대 사회적 논쟁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대기업 중심으로 할 건지 중소 중견기업 중심으로 할 건지 벤처기업을 더 활성화시킬 건지 아니 사회적 경제로 활성화시킬 건지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우리 그 국론을 다시 모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장 동력을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국가에서 추진하는 법, 1, 2년 쓰고 버릴 것은 아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적하신 얘기들도 좀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이일영 교수였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영화관. 네, 영화 한 편을 귀로 보다 보면 경제 상식도 늘어나는 그런 코너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한 영화가 이석훈 감독의 히말라야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에서 YTN은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영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실화 영화죠.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를 완등한 어몽길장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네. 이 엄대장과 함께 히말라야 4자를 함께 올랐던 그 박무택이라는 대원이 있습니다. 네. 이 박대원은 2005년에 계명대 원정대의 그 등반 대장으로 초모락마를 등정한 다음에 하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네네. 이게 어몽길장이 이 박무택 대원과 함께 또 그때 또 2명의 대원이 같이 또 죽었는데요. 네네. 3명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 팀에 휴먼 원정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휴먼 원정대의 실화, 바로 영화의 뼈대가 됩니다. 예,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또 주인공의 옷에 계속 YTN이 등장합니다. 네. 예, 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나 봐요. 사실 또 거기에서 사고가 날 만큼 위험하게 됐을 텐데요. 네,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죠. 박무택 대원의 시신이 있던 곳이 해발 8,750m입니다. 숨쉬기도 힘든 곳이네요. 네. 네, 뭐 웬만한 산의 뭐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데스존이라 부르는데 네. 공기가 희박하고 지형이 험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죽음의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동료의 시신을 운구해 온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네. 그래서 그 세계 산악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는 그 형용사가 붙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잘 없군요. 네. 네, 네. 에베레스트에서 사실 조난을 당하면 그대로 다들 두고 내려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거의 뭐 다큐멘터리에 가까운데요. 이 극 중에 보면 어몽길 대장 그리고 박무택 대원 아예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실명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몽길 대장은 황정민 씨가 역할을 했고요. 또 이제 박무택 대원은 이제 정우 씨가 이 역할을 또 맡아서 열연을 했습니다. 예, 언뜻 뭐 히말라야 등산 이 이야기와 경제 엮으면요, 저는 등산 힘들지, 경제 요즘 힘들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또 박 기자님은 재미있는 경제 얘기 풀어내실 것 같은데 어떤 경제 얘기가 숨어 있습니까?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우리 등반대의 그 산악대장에 제가 리더십을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네. 어몽길 대장이 이제 칸층 중가를 등반하다가 정상 아래서 기상이 악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 혼자 오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단독 등반에 나가는데요. 이 정상 등반을 위해서 모든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대원들 표정을 보면 네. 왜 우리 의사는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대장 혼자서 결정하느냐, 좀 이런 불만이 가득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데요. 사실 우리가 곤란한 문제에 닥쳤을 때 여럿이 머리를 맞대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최고의 대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항상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특히 아주 강한 응집력이 있는 집단 그리고 프라이드가 강한 집단에서는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만장일치에 도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다른 대안을 꼼꼼히 토론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는데요. 네네. 이것을 이제 집단 사고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 경영학에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문득 히말라야가 아니라 영화 마션에서도 우주선을 돌리느냐 마느냐 이 만장일치로 보이는 그런 얘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다고요? 경제 부문에. 네, 맞습니다. 이 1961년 그 케네디 대통령의 그 특별자문위원회는 쿠바에서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들을 훈련을 시켜서 쿠바를 침공하는 그런 작전을 세우는데 네. 이 작전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작전은 대실패로 끝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케네디 대통령은 어떻게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라면서 그 탄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왜 이런 세계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까? 미국 예일대 심리학자인 어빙 제니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1972년에 집단 사고의 희생자들이라는 책을 내면서 바로 이 집단 사고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어떨 때 발생하는 것이고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제니스의 설명에 따르면 강한 폐쇄성과 획일성 그리고 과신이 겹치면 집단은 낙관론에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가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데요. 네. 이 눈치 없는 사람이 돼서 그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 리더가 어떤 모임 회의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을 때 엘리트 간부 누구도 거부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집단 사고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또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 사고를 꼽기도 하는데요. 네. 이 당시에 폭발의 위험성이 미리 고지가 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최종 회의에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우리는 세계 최고다, 그러면서 별무리 없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묵살시켰다라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는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때도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제안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를 묵살했다, 그런 또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럿이 또 아주 강력한 분위기로 결정해버리면 또 소수 의견은 사실상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겠죠. 네. 집단 사고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 책임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한 명이 어떤 아이디어를 실명으로 내서 이게 냈을 경우에 성공하면 사실 큰 찬사를 받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었습니다. 뒤집어 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단 사고의 경우는 우리가 함께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의 책임을 묻기가 힘듭니다. 비록 내가 제안을 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거쳤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때로는 다소 무리한 아이디어도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화에서도 어몽길 대장 집단 사고에서 좀 벗어나죠? 네, 이 영화에 보면 이제 그 강부택 대원의 이제 시신을 수습하려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몽길 대장은 우리 할 만큼 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이제 처음으로 집단 사고에 기대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반드시 무태기를 데려오자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시신 수습에 다들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너무 불가능하고 대원들의 부상이 잇따르니까 엄 대장이 또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이렇게 절규를 하는데요. 만약에 엄 대장이 이 계속해서 이 시신을 우리가 데려오겠다 했을 경우에는 아마 전 대원들이 위험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엄 대장이 이런 집단 사고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결단을 보였다, 이렇게 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의견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재미있고 유익한 경제, 경제 신간. 금요일은 경제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데 문화도 또 경제도 똑똑해지는 시간입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선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항상 책을 소개해 주시는데 듣다 보면 책이 아니라 경제 얘기를 배우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최초가 아니라 최고가 되어라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네, 21세기 경영의 키워드가 창조와 혁신입니다. 네. 사실 기업뿐만이 아니고 개인들도 이 창조와 혁신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불안과 침체기를 맞아서 이것을 돌파할 위대한 무언가를 찾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흔히 창조와 혁신 그러면 기존에 없던 완벽하게 무언가 좀 새로운 것을 먼저 떠올리게 그렇죠. 됩니다. 그냥 새로움 이렇게만 떠올리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영국 출신의 마케팅 전략가이면서 광고 전략가인 마크 헐스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최초가 아니라 최고가 되어라라는 책을 통해서 네. 세상에 완벽하게 독창적인 산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합니다. 세상에는 모방을 통한 산물이 가득하며 모방이야말로 위대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모방이 필수적이면서 또한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주기도 한다라고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통상 모방 이러면 뭐 베끼기, 따라하기 이런 식으로 좀 폄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영화, 드라마, 로맨스, 소설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소재가 신분 차이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요, 이러한 스토리는 동화 신데렐라에서 모티브를 따온 겁니다. 유리구두, 예. 그렇죠. 해석의 재해석을 통해서 수많은 신데렐라 이야기들이 탄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방이라고 폄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길거리의 식당만 하더라도 저마다 원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조 앞에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보면 원조를 모방 발전시켜서 유명해진 식당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애플, 아마존, 구글, 샤오미, 글로벌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영리한 모방으로 성공한 경우다라고 그렇죠. 최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통계를 살펴봐도 원조가 통상 제품의 평생 수명을 통틀어서 시장 가치의 7% 이하를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퍼센티지는 모방 제품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 결국 패스트 팔로우 한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좋아하시고. 자, 모방이라고 해서 똑같이 카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영리한 모방이라는 건데요. 모방이 아니라 영리한 모방. 네. 그렇죠. 원조를 넘어서는 진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모방은 단순히 훔치고 베끼는 게 아닌데요. 오리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창조적인 모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 세계적인 렌터카 업체인 에이비스가 중국 본토에 진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 중국의 작은 렌터카 업체인 이하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 이곳이 이 에이비스를 모방한 뒤에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위대한 성공을 거뒀다고 그럽니다. 네. 사실 중국의 대도시에서 교통체증을 견뎌야 되는 중국의 고위 임원들은 네네. 자신들이 직접 차를 운전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중국은 운전사를 두는 것을 진짜 능력으로 여기는 문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차를 렌트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를 함께 개발했는데 이게 바로 대박을 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화 전략을 가미해서 이렇게 차별화된 모방을 했던 거고요. 결국 세계적인 기업 에이비스가 중국 시장에서 처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영리한 모방인데요. 그럼 또 중국 이야기들, 또 중국 기업들, 대륙의 실수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었지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세계 시장을 아주 무섭게 공략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죠. 네. 2011년 당시에 무명이었던 중국인 사업가 레이 쥔이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신제품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네. 누가 딱 떠오르죠. 잡스가 떠오르죠. 네. 그렇죠. 사실 애플 고객들이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거 완전 짝퉁이 아니야 하면서 비웃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근데 당시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이 레이 쥔과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 샤오미가 지금 너무 위상이 많이 달라져 있죠. 예, 엄청나죠. 가성비 최고의 제품으로 손꼽히는 샤오미는 기존 제품들의 장점들을 영리하게 잘 취하면서 동시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결합시켰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중국 대륙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현재는 대륙의 실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좋은 질에다가 합리적인 가격대를 선보이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원조에서 중요한 틈새를 찾아내서 차별화하는 전략이 바로 이 책이 이야기하는 영리한 모방이라고 그럽니다. 예, 왜 최초가 아니라 최고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창조와 혁신, 많은 분들에게 좀 통찰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페이팔의 창립자인 피터 틸 또한 제로투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퍼스트 무버들은 항상 이 카피 전략으로 따라오는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령하기 위해서 라스트 무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스트 무버. 예.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겠다라는 생각에만 매달려서 정말 그 자리에만 맴돌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아이디어를 영리하게 모방하고 발전시키고 차별화시켜서 시장의 주도자로 나아갈 것이냐. 우리가 정말 창조와 모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될 것 같고요. 창조, 혁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들이 책을 통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순철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나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안녕하세요. 금난쌤입니다.
오케스트라 로얄석에서 감상하시는 건 어떨까요? 생활도 문화도 미래 가치도 브라보. 서울역 한라비발디. 서울역 송기정 체육공원의 다양한 개발 비전까지 모델하우스 개관 중.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문의 1644-1060.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로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로스. 네, 8457 휴대번호 쓰시는 애청자님, 정답 ELS 주가 연계 증권 정확히 알려주시면서 생생경제 들으니 경제 상식이 늘어서 좋습니다. YTN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진행되는 모든 인터뷰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정답자 8908 뒷자리 쓰시는 분 ELS입니다.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가입했는데 깝깝합니다. 예, 조금 더 기다려보라는 전문가 조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09 휴대전화 뒷자리 쓰시는 분 ELS 정답 주시면서 역시 생생경제 잘 듣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계신 분들 부디 원금 이상 회복하시길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돈이란 것 돌고 돌지만 또 애쓰고 노력한 만큼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의 생생경제 김우성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